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낙폭이 크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투자자들이 얼마만큼 시장의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유는 높은 물가지표 때문입니다. 생산자 물가지표가 2010년도 이후만인가요? 가장 큰 폭으로 또 상승하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의 또 시기,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이 물가지표와 관련된 뉴욕 증시 상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LG 관련주들이 등락이 좀 심한 모습입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또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애플카 그리고 메타버스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얘네가 약간 과속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애플카와 메타버스를 타고 있는 LG 관련주들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최근에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높여 잡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기업 가치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최근 주가가 박스피에 머물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 ETF 쪽으로 많이들 몰려간다고 합니다. 에라이, 어차피 테마에 투자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ETF로 몰려들 간다고 하는데, 테마 ETF, 자, 이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인지, 또 여기에 과연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5일입니다. 네. 일단 미국 증시가 연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을 조금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상승 반전에 대한 포지션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후반부, 중후반 들어서면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마감 무렵에서는 그래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장 막판에 다시 또 밀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락세를 좀 키워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3% 하락세가 진행이 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14% 하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연속적인 하락이라는 부분들이 좀 부담을 주고 있을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인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35,000포인트 정도 지지선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로선 추세가 다우지수보다는 더 좋은 편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거리는 아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좀 심한 이유는, 지금 시장에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중심, 재료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기술주들이 영향을 좀 받는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또 경제의 어떤 성장 속도가,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들이 대거 몰려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져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그리고 특히 테슬라가 좀 많이 빠졌죠. 테슬라가 이제 이 머스크가 지금 주식을 추가적으로 더 팔았답니다. 그래서 13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제가 계산해봤더니 15조 3,700억이랍니다. 제가 이거 네이버 계산기로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15조 3,700억. 어마어마하죠. 130억 달러면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되든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돈을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팔아먹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과한 매도가 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테슬라를 비롯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쪽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래쪽 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 또 그렇게 큰 낙폭이 아니었고, 또 장중에 플러스 전환되어 있었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면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재료를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이었죠. 지난주부터 이제 물가지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고, 또 테이퍼링을 어떻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FOMC가 이제 가장 큰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FOMC의
방향성이 이 물가지표에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가에 따라서 이 통화긴축정책을 조절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게 PPI 지표인데요. 이 PPI 지표가 작년 11월에 비해서 9.6% 급등했다. 자, 이 같은 상승폭은 2010년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엔 뭐였을까요? 2010년도도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2008년도에 리먼 사태, 그 다음에 2009년도부터 회복하기 시작해가지고요. 2010년도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더 올라갔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도 이렇게 물가 때문에 또 연말 시점에 살짝 주춤하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유동성을 많이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또 경기 침체 국면,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경기가 안 좋아졌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여 이 경기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물가가 올라갔다라면 당연히 안 좋았던 상황 대비해서는 상당 폭의 그런 인상률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출구 전략이라는 이런 물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2010년도 당시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사용했다가 약간 실패했었던 느낌이 좀 나요. 그죠?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 출구 전략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다. 얘기하다가 다시 뭐 유럽 경제라는 이런 데 주저앉으면서 그냥 저금리 시대에 다시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때와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경제 자체가 뭐 리먼 사태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규모죠.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기대치들이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물가지표가 높게 나온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물가지표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이 정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번 상황을 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일단은 물가지표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FOMC 시작 중인데요. FOMC는 이제 14일, 15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5일, 16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결과 발표가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주목되고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테이퍼링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거죠. 시장 컨센서스는 연준이 2배로 테이퍼링의 속도를 키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배로 테이퍼링의 속도를 키운다.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내년도 그 상반기 이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 속도를 2배로 키운다 그러면 일단 상반기 전에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전문가들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년 5월 전에, 내년 5월 전에 한 차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 가능성은 약 73%로 반영 중에 있답니다. 그 다음에 6월 중순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0%. 즉, 6월까지는 100% 할 건데, 속도에 따라서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지난 리포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내년 연말 시점에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 100%였다가 이제 9월달로 넘어왔을 때 9월달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 85%, 87%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90%까지 올라갔었던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6월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 10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FOMC에서 말 그냥 우리는 하반기에는 할래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 다 나가리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예측치는 굳이 알 필요는 없겠는데 근데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느낌들은 이렇다. 금리 인상이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 생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그런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이 빨라지게 되면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나 성장주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금리 인상 이슈는 일단 FOMC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일단 시장이 약간 변수에 노출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오늘까지도 약세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후부터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다. 또는 오후부터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이 좀 보여진다. 오후부터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한다. 이렇게 나와진다라면 목요일 증시도 이제 FOMC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금방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 장세보다 오후 장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좀 애매하게 끝났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뭐 눈치를 보거나 뭐 소폭 하락하거나 횡보하거나 그런 정도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후 시점에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면 거기서는 이제 목요일 시점에서의 추가 상승이라거나 아니면 FOMC에서의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장세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카와 메타버스를 타고 있는 애플카와 메타버스 둘 다 자동차 같지만 메타버스는 자동차가 아니죠. 네, 어쨌든 네, 이 애플카와 메타버스 가장 핫한 트렌드 중에 하나죠. 요것들을 올라타 있는 종목들이 누구냐? LG 관련주. 이 중장기적 전망은 뭐냐? 실제로 이제 LG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간 증시에서 소외되었던 LG 그룹 관련주들이 애플카와 메타버스라는 격포제를 맞이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LG 이노텍하고 LG 디스플레이를 두 개를 꼽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뭐 시황뿐만 아니라 종목 진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매수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자리들을 이야기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둘 다 애플카와 메타버스 쪽에서의 기대감이 높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장기적 기대감, 가능성들을 내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과연 이것들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이라도 그러면 사도 되나요?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 지금 사도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근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보다 이게 만약에 현재 가격이 9만원대였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서 10만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주식이 11만원까지 간대. 그럼 10만원에 사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9만원대에서 10만원까지 올랐어요. 목표 주가는 11만원. 그러면 내가 만원을 더 수익을 내고자 10만원에 사도 되겠습니다만 이 10만원에 산 주식이 다시 92,000원, 93,000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하락을 견디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 또 목표치가 장기적으로 길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올라온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일단은 LG 계열사들의 4분기 실적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지금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삼성증권이 30에서 35만원으로 그 다음에 대신증권은 38만원으로,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은 38만원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이제 뭐 애플카를 하고 있다라는 것과 또는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구현을 위한 확장 현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제 메타버스를 즐기기 위한 가상현실 헤드셋이나 또는 선글라스가 아니죠. 증강현실 글라스, 이렇게 뭐 그 안경같이 생긴 거요. 뭐 헬멧, 이런 것들 전부 다 뭐가 되어야 되냐면 실시간으로 이제 실제처럼 느껴지는 그런 디스플레이 수준,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된단 말이죠.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탁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시면 일단은 LG 쪽에서 LG 이노텍 카메라,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 두 가지 부분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메타버스나 또는 이 증강현실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애플카 입장에서도 자율주행차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차이기 때문에 카메라라든지 센서, 당연히 안쪽에서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등등이 중요한 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수혜가 되고 있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투자에 조금 유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또 애플이라든지 또는 메타버스 여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애플의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라고 된다라면 여기 뭐 부품을 공급하는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공급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어떤 부담감이 그대로 작용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테마나 재료에 의해서 흔들리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의 가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게 된다면 그런 흔들림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애플이 뭐 이렇게 됐대요, 저렇게 됐대요, 걔네가 주가가 올랐대요, 실적이 올랐대요, 내려갔대요. 이거 가지고서 지금 LG과의 그런 뭐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락 내려가면은 그것도 웃기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도 그래서 걔네들 것 배제를 하고요. 얘네가 속해 있는 산업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메타버스나 또는 애플카 여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장래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좀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상황을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매매의 타이밍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애플에 대한 어떤 부분이 뭐가 나오든 또는 뭐 가상현실이 뭐가 나오든 어쨌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또 현실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가시는 거죠. 주가가 중간에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거나 할 때만 살짝 경계해가지고요. 흐름적인 부분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진행하셔도 되는 거고요. 매수에 대한 포인트들은 조금 유리한 가격대, 좀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위쪽으로 벌어졌으면 내려오길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많이 벌어졌으면 다시 위로 상승하는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LG 쪽은 다 분위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상황들을 다 좋게도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전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네요. 네.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코스피 박스권에 갇힌 개민 투자자들이 이제 불안감 때문에 테마 ETF로 옮겨가고 있다. ETF면 ETF지 테마 ETF는 또 뭐요요? 인데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전기차 테마 또는 메타버스 테마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옛날에는 뭐 이 정도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된다 그러면 그냥 ETF가 사실 지수펀드이기 때문에 그 지수를 뭐라고 할까? 추종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시장에 상장이 되어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뭐 이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시장을 추종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환율이라든지 뭐 유가를 추종한다거나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런 쪽으로만 집중이 됐었는데, 이제는, 기초자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우량주, IT, 뭐 전기전자 등등으로 가다가 지금은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쪽 테마, 그 다음에 무슨 테마, 뭐 무슨 테마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냥 거기과 관련된 종목들을 기초자산으로 구성하면서 그냥 이게 ETF가 돼서 출시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은요, 상당 부분도 이제 그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게 증권사회들이 진짜 돈을 잘 버는구나, 머리가 좋구나, 장사 수완이 좋구나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면 사실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테마주 쪽에 지금 접근하지 마라. 위험한 종목들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어떡하지? 쟤네들 많이 올라갔는데 난 정말 사고 싶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라고 생각되는 것을 증권사가 다 분석해가지고, 자, 그쪽만 담았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나는 사과도 먹고 싶고, 뭐, 배도 먹고 싶고, 뭣도 먹고 싶고 한데, 그것들만 쏙쏙 골라서 담았어요. 네. 많이 사고 싶진 않은데 조금씩만 먹고 싶어. 그러면 그것들만 조금씩 담았어요. 이거거든요. 이게 그 테마 ETF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쪽 테마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전기차에 투자하고 싶었는데, 아우 잘됐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출시되는 ETF는 테마 유형이 대세다라는 게 이제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행, 레저, 바이오 뭐 지금 제가 했던 말씀 그대로네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ESG, 그 다음에 메타버스, 탄소 중립 등등등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 또 테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또 골프 테마 이런 것도 있대요. 골프 테마가 있어가지고,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또는 명품, 명품 테마,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명품 테마는 뭐 에르메스나 루이비통,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참 만들어내기 다름이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분석해준 걸로 투자합시다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이 테마 ETF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원자재라든지 또는 시장 지수를 이제 추종하는 그런 부분과는 다르게 테마는 그냥 말 그대로 테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테마주를 딱 봤을 때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됐다면 이 테마 ETF도 많이 오른 거예요.
기초자산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ETF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를 사는 것이나 테마 ETF를 사는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ETF라는 것은 그냥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한 구성비가 더 많아져서 그것들을 총합적으로 보는 거긴 한데 어쨌든 내가 전기차를 사는 게 맞는 거고 어쨌든 내가 골프를 사는 게 맞는 거고 어쨌든 내가 메타버스를 사는 게 맞는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테마 속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과 조금 오른 종목이 있다면 나는 그 같은 테마가 지금 연속성이 있다면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처럼요. 위메이드는 팔고 아니면 다른 종목은 사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이 오른 테마 종목은 팔고 조금 오른 종목은 살 수 있는데 테마 ETF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약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뭐 ETF가 편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할 때는 뭐 더없이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것도 역시 펀드인지라 또 사람이 만드는 것인지라 네, 어느 정도의 변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이런 쪽으로 ETF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마주에 투자를 하나, 테마 ETF에 투자하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ETF에 진입을 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기초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ETF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은 머리 아프지 않게 그냥 투자하시기 좋은 상품이긴 한데 이렇게 테마로 엮이게 되면 그게 또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높은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약간 부담감을 줬는데요. 그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FOMC를 좀 지켜보자라는 경계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애플카와 메타버스를 올라탄 LG 관련주들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좋아 보여요. 근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컸기 때문에 매수나 매도 포인트를 잡아가시려면 일단은 포지셔닝이 조금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지지선이나 이런 쪽에 붙어있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매매 포인트가 조금 헷갈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피에 갇혀있는 개인들이 테마주 ETF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ETF 자체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ETF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앞에 테마가 붙어있는 거죠. 테마 ETF 같은 경우는 그냥 테마주를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테마가 고평가인지 아닌지 지금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핀 다음에 투자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것은 경제의 본질이다. 이 사이클을 간파하는 것이 장기 투자의 비결이 된다. 호황과 불황은 모두 욕망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 엄청난 기세로 상승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내리막길을 접어든다. 경제란 늘 합리적인 수준을 상하 어느 쪽이건 지나치게 높은, 지나치게 낮은 그런 상태로 가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기 변동이다. 단 합리적인 경제 수준은 항상 우상향의 흐름을 보여준다. 자, 여기에 모든 핵심이 다 들어가 있네요. 네, 주가라는 것이 움직일 때도 항상 위로 오버슈팅, 언더슈팅 이런 것들이 나오죠. 위쪽으로 오버슈팅 할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조정이 시게 나오죠. 조정이 시게 나올 때는 항상 데리고 오는 것이 언더슈팅. 아래쪽으로 더 시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더 세게 조정을 받고 나서 주가 반등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높은 고점에서 사가지고 낮은 저점에서 팔기 때문에 손실률이 커지고 버티기가 힘들어진 경우가 있죠.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 즉 정상적인 추세를 탈 때는 잘 안 들어오다가요 급작스럽게 올라가서 인기를 끌게 되면 많이들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 밑으로 언더슈팅을 때려버리면 못 견디고 떠나가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정상적인 추세 안에서 매매하셔가지고요. 오버슈팅, 언더슈팅에 대한 부분들 오버슈팅이 나오면 팔아먹고요. 언더슈팅이 나오면 매수하는 그런 슬기로운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해드려야 될 말, 네, 경기 변동, 합리적인 경제 수준은 항상 우상향을 보여준다. 이것을 또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자, 오늘은 약간 오전부터, 네, 변수가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변동성.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오후 장세를 반드시 확인하라. 오늘은 오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미리 반영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오늘 반영 안 되면 내일로 넘기시는 것이 현명한 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상황 보고 네, 장중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힘찬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